인도 뭄바이 50도 폭염과 허리까지 차오르는 몬순의 폭우. 그 도심 한가운데서 저는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길이 정말 필요하냐고요. 뜨거운 진흙에 발이 빠지고 주민들은 고가도로를 막겠다며 제 얼굴에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본사에서는 철수를 권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오라고요. 그날 새벽, 폭우 속에서 젖은 피켓을 내려놓은 한 여성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 길이 완성되면 우리도 살아갈 수 있냐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길은 단순히 콘크리트로 만든 도로가 아니라 수많은 삶이 걸린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을요. 왜 저는 모든 걸 걸고 그 폭우 속에 남아야 했는지 좋아요, 구독과 함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언젠가는 꼭 기록해두고 싶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다시 이런 공사 현장을 만나더라도 그때처럼 모든 것을 걸어야겠다는 각오로 서게 되는 순간은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뭄바이에 도착했을 때는 한낮 기온이 45도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현장까지 이동하는 동안 숨이 막힐 듯한 더위와 매캐한 매연, 그리고 가로수 아래 웅크린 사람들을 동시에 봤습니다. 이곳에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교통체증에 시달린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눈앞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차량 행렬과 사람들, 서로 다른 언어로 얽히는 목소리를 보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한국의 한 건설사에서 현장 소장으로 일해왔습니다. 20년 가까이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맡아왔지만 이번 뭄바이 공사는 제 경력 중에서도 가장 거대하고 복잡한 공사였습니다. 사계절 중 절반은 50도에 가까운 폭염, 나머지 절반은 몬순으로 순식간에 도시가 물바다가 되는 기후, 그리고 오랫동안 공사를 시작조차 못하게 막아온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이미 수년간 여러 나라 기업들이 시도했지만 제대로 기초조차 세우지 못하고 포기해버린 곳이었습니다. 처음 이 프로젝트에 지원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차라리 한국에 남아 더 안정적인 프로젝트를 맡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제 경력의 끝자락에서 제 이름으로 새로운 길 하나쯤은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누군가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장 사무소에 처음 들어섰을 때 벽에는 현지 지도가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도심을 관통하는 메트로 노선과 고가도로, 이 거대한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완수해야 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실패해온 이유는 단순히 기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안 자체가 연약했고 몬순이 오면 토사가 흐트러져 기초가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수백 미터 구간마다 빈민촌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 주민 대표 라쉬미 카푸르를 만났습니다. 20년 넘게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온 여성이었고 매번 공사 계획이 나올 때마다 선두에 서서 반대 시위를 이끌던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당신들이 고가도로를 세운다고요? 그럼 우리 삶은 어디로 가나요? 그 목소리를 떠올리니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여러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겪어봤지만 이번처럼 시작부터 이렇게 극렬한 반대에 부딪힌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야말로 한국에서 개발한 기술과 경험을 모두 쏟아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한국에서 새로 도입한 프리캐스트 교량 공법과 고강도 콘크리트가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현지에서 만든 자재와 방식을 섞어 쓰다 보니 기후변화에 버티지 못하고 구조물이 부서졌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사무소에서 회의를 할 때마다 현지 엔지니어들이 늘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이 공법이면 폭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검증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을 운영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저는 그 말을 할 때마다 제 가슴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이곳에서 기술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언어 장벽 때문에, 누군가는 문화적 차이 때문에 쉽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부터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공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쌓아가는 일이 될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첫 현장 점검 날, 공사구역을 돌며 집안을 살폈습니다. 열기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사방에서 혼란스러운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지 직원들이 영어와 힌디어로 동시에 말을 걸어왔지만 저는 절반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통역관이 서둘러 중재했지만 대화에는 자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잠시 흔들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이곳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도시는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렇기에 제게 필요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두 가지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한국의 기술이 이 극한의 기후와 집안에서도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그 길이 단순히 철과 콘크리트로 만든 길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삶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다짐 때문에 저는 본사에서 아무리 철수를 검토하라고 해도 이곳에 남겠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첫날 아침, 저는 새벽 5시도 되기 전에 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기온은 이미 35도를 넘어섰고 해가 조금 더 올라가자 몸에 닿는 공기가 바람이 아니라 뜨거운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최신 장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지만 이곳의 기후 앞에서는 그 어떤 기계도 오만해질 수 없었습니다. 당장 첫 번째 난관은 언어였습니다. 현지 인부들은 힌디어와 마라티어를 섞어 썼고 중간 관리자들은 영어로 간단한 지시만 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왔지만 현장에서 긴급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지시를 내릴 정도로 유창하지는 않았습니다. 통역관이 옆에 있었지만 기계와 자재, 작업 방식에 대한 세부 용어는 통역조차 매끄럽게 해내기 어려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공사라는 일이 기술이나 자재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공사구역 근처에서 작은 시위가 열렸습니다. 빈민촌 주민들이 모여 손에 피켓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여기서 기계를 돌리는 순간 우리는 삶의 터전을 잃는다고요. 그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공사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시가 더 이상 교통난을 버틸 수 없다는 것도, 이 길이 완성되면 매일 수백만 명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주민들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그들이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 주민 대표인 라쉬미 카푸르는 젊은 여성이었지만 눈빛에는 단호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한국에서 무슨 기술을 가지고 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사무소로 돌아온 뒤에도 새벽까지 도면을 들여다보면서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길이 정말 모두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밀어내면서 누군가만을 위한 길인가? 그 질문에 답을 내릴 수 없었던 저는 그저 준비해온 모든 것을 더 철저하게 점검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프리캐스트 교량 공법과 고강도 콘크리트는 현지 엔지니어들에게도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하루는 인도 공무원 한 분이 현장을 둘러보다가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 구조물이 몬순을 견딜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저는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히 기술적 신뢰만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반복된 실패와 좌절의 역사,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이 끝나버릴지 모른다는 불신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분을 똑바로 바라보고 대답했습니다. 견딜 수 있도록 만들었고 견디도록 지킬 겁니다. 제 스스로도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약속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뿐인 약속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예기치 못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오후 3시 무렵이면 폭염이 최고조에 달해 기계가 과열 경고음을 울렸고
새벽에는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집안이 허물어지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동안 고가교, 기둥 하나를 고정하지 못하고 공정을 전부 멈춰야 했습니다. 본사에서는 상황 보고를 받을 때마다 점점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공정 지연, 주민 시위, 기계 고장. 이미 프로젝트 철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통보를 받은 날 밤, 저는 한참을 현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곳이 제 경력의 마지막 현장이 될 거라는 직감이 문득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보다 어떻게든 이 길을 끝까지 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하루는 현지 기술자들이 모여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교량 공법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 말이 낯설었습니다. 반신반의하던 그들이 조금씩 관심을 보이고 더 나아가 직접 손을 보태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작업 매뉴얼과 시뮬레이션 영상을 준비해 밤마다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 시간은 유난히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서로 말은 잘 통하지 않아도 하나의 구조물을 완성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이 단순히 공법이나 기계만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배우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공사는 조금씩 진척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냥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계절이 오면 몬순이 시작되고 도시 전체가 다시 물바다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 전에 주민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공법이 완벽해도 이 길은 완성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의가 끝난 뒤 라쉬미가 조용히 사무소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곳이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당신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든 우리는 이 도시에서 사라질 수 없습니다. 저는 그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마디도 쉽사리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공사가 사람들의 삶에 어떤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요. 이 길이 언젠가 누구의 삶도 배제하지 않는 길이 되도록 끝까지 버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도 공사는 평소처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내린 비는 오전이 되자 잠시 멎었고 저는 안도하며 집안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공사, 구역을 둘러싼 진흙과 쓰레기들은 금방이라도 다시 물에 잠길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어 현장 사무소로 긴급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빈민촌 쪽에서 불이 났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화재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에 연결된 드론 영상이 전송되자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천막과 합판으로 얼기설기 세운 집들이 이미 절반쯤 불길에 삼켜지고 있었습니다. 몬순으로 젖은 자재가 금세 불길에 기름을 붓듯 연기를 토해냈습니다. 사람들은 허둥지둥 대피하고 있었고 좁은 골목마다 아이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순간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무전기를 쥐고 모든 인원을 비상대기 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들여온 드론 2대를 띄워 화재 진압 동선을 확보했습니다. 폭염과 폭우를 모두 견디기 위해 준비해온 장비들이 이 순간만큼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수단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현지 경찰이 도착하기 전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빨리 대피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엔지니어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공사는 멈춰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쉬미를 찾으려 골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주민 몇 명과 함께 어린아이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휴대용 소화기를 들고 있었지만 이미 불길은 쉽게 꺼질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라쉬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도 두려움도 아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이 도시의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누구도 이들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저는 손짓으로 그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쪽으로 오라고, 우리와 함께 대피하라고.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모두 흙투성이가 되어서
아이들과 노인을 구조했습니다. 비가 다시 쏟아졌고 불길은 빗속에서 천천히 꺼졌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저는 처음으로 라쉬미와 한마디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게 제 일입니다. 그날 이후 주민들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직도 경계는 남아 있었지만 시선이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라쉬미가 직접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부터 협상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이 이 공사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긴장이 풀릴 새도 없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위기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몬순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내린 폭우로 공사 구간의 일부 지반이 내려앉았고 고가교 기초에 균열이 생겼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현지 엔지니어들은 즉시 작업 중지를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대로 진행하면 언제라도 구조물이 무너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한국에서 공수해온 고강도 콘크리트와 자동화 파일 삽입 시스템이 아니었다면 이 상황은 이미 치명적인 붕괴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 기술이 지반을 지탱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몇 시간 안에 추가 보강을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습니다. 한밤이 다가오자 인도 당국에서 최후 통첩이 내려왔습니다.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전 인력을 철수시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소에는 한국과 인도의 기술자, 주민 대표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 저를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라쉬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숨을 깊이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계약을 지키느냐, 아니면 사람들을 지키느냐.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모두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마지막 폭우가 쏟아지던 밤, 저는 작업복을 다시 입었습니다.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고가교 기초를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끝끝내 이 길을 완성할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날 밤의 풍경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어둠 속에서 한국과 인도의 사람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언어도 국적도 생각도 다 달랐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같은 이유로 땅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길이 단순히 철과 콘크리트로 쌓인 구조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쌓아올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마지막 폭우가 내리던 그날 밤, 저는 이 도시에서 보낸 수개월이 전부 스쳐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계약을 지키라는 본사의 통보, 공사를 중단하라는 당국의 명령, 그리고 라쉬미의 물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쩌면 이미 오래전에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곳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부터 저는 마음 한구석에 같은 결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끝까지 버티겠다고요. 폭우 속에서 공사장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묘하게 고요했습니다. 작업등이 어둠을 갈라 희미하게 빛났고 진흙탕과 빗물이 뒤섞여 발밑에서 철퍽거렸습니다. 저는 안전모를 고쳐 쓰고 마지막으로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모두 준비되었습니까? 짧은 대답들이 돌아왔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그 목소리들은 낯선 이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서로를 의심하고 또 조금씩 믿기 시작했던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고가교 기초를 보강하기 위해 마지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공수해온 고강도 콘크리트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미친 짓이라고 말할 겁니다. 집안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철근과 거푸집을 얹고 기계를 다시 가동하는 일은 그 어떤 안전 매뉴얼에도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여기 온 이유라고. 밤이 깊어질수록 폭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물이 목덜미를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현지 기술자들은 서툰 영어로 서로에게 신호를 보냈고
저는 무전으로 그들을 다독였습니다. 라쉬미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손에 작은 손전등을 쥔 채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이제 제게 단순히 계약서 위의 현장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제는 누군가의 삶과 제 삶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얽힌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긴 밤이 지났습니다. 새벽 5시 무렵, 마침내 마지막 파일이 삽입되고 기초 보강이 완료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쉽게 안도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무너질 틈이 남아있지 않을까, 기계에 이상이 생기지는 않을까, 마음이 가시덤불처럼 조여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 있던 저에게 한 명의 기술자가 다가왔습니다.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 짧은 말을 듣는 순간 긴장이 풀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철제 난간에 몸을 기댄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빛이 오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새벽빛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폭우가 거짓말처럼 그쳤습니다. 도시 곳곳에 물이 빠지고 여전히 진흙과 쓰레기가 흘러다니는 거리 위로 버스들이 서서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길 위에 첫 버스가 오르는 날이 왔습니다. 아무도 대단한 개통식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도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 현지 인부들, 주민 대표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누군가 말했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 길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버스가 고가도로 위를 천천히 달려갔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라쉬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길이 이렇게 완성될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들이 처음 왔을 때 저는 단 한 번도 이 길을 환영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 길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저릿했습니다. 저는 공사 기간 내내 이 길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답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 길 위를 지나가는 버스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이 모두 헛되지 않았다고요. 이 길은 철과 콘크리트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버텨낸 두려움과 포기하지 않으려 했던 마음으로 쌓아 올린 길이었습니다. 며칠 뒤 현지 언론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뭄바이의 교통 역사를 바꿨다고요. 그 기사를 본 동료들이 제게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한국 기술의 자부심이 아니라 그 긴 밤 함께 땀을 흘린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현장에서 누군가가 이 길을 언급할 때 조용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길은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믿음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혹시 이 기록이 마음에 남았다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젠가 이런 길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